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합격의 법학원 강사 고명곤입니다. 네. 쓸모 언어 논리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었던 앞장하고 관련된 공부 충실하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네,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 토대로 해서 문제풀이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과정을 한번 다시 검토하시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간은 이제 논리 영역입니다. 논리 영역 수업을 좀 진행하기에 앞서서 우선 좀 한 회 정도는 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논리 학습에 있어서의 중요성, 왜 중요한가,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그리고 그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책에도 물론 그 내용이 좀 다뤄져 있긴 하지만 관련 분야의 전공자로서 이 분야 전공자로서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리란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한국에서 우리 말에서 이제 보통 논리라는 표현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 주장은 참 논리적이야. 네 생각 참 논리적이다. 그 사람 참 논리적이야. 근데 보통 이제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여기저기 이제 두루두루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논리 자체가 논리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무엇의 속성인지가 조금 가끔씩 가다가 이제 흐려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논리성. 논리적이다라는 말을 이제 표현하려는 거겠죠. 그래서 좀 이제 뭉뚱그린 표현이라고 저는 좀 간주하는데, 요게 사실은 이제 그 국어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논리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고요. 논리학에서는 타당성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타당성하고 개념하고 또 관련해서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이 되고요. 타당성 또는 개연성. 건전성도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논리학 공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건전성 개념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엄밀하게 따지면 논리 영역에서 다루는 건 아니에요. 건전성하고 이제 관련된 건 물어보진 않아요. 논리학에서 다루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건전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연역 논리의 본성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전제로부터 결론이 따라 나온다 이런 표현이고요. 개연성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지지되는데 확률적으로 지지된다 어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다 할 건 아니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라고 하면 교재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반드시 참인 것, 반드시 거짓인 것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또는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논리의 타당성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의 타당성. 논리성, 논리성. 이 표현도 어찌 보면 사용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요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논리학 텍스트에서 이제 나타나는 논리학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글들, 이론들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런 규범이나 규칙들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이제 잘못된 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잘못된 용어라거나 이제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됐을 때 조금 나타나는 어떤 그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념을 조금 더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논증, 추론, 논리, 그건 뭐냐? 논리 보통은 이제 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가 됩니다. 건전성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우세요. 건전성은 원래는 이제 논리의 속성은 아니에요. 네. 논리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논리 영역에서 다룰 건 아니에요. 건전성은 실제로 그 어떤 주장이 실제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사실 따지는 거라서. 타당성, 개연성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논증 추론이 가져야 할 속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논증이나 추론은요. 일단 첫 번째 얘는 어떤 조건이냐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말이나 혹은 글을 문장의 말 문장 뭐 글이든 말이든 문장들 다시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겠습니다. 문장들의 묶음 또는 뭐 집합 이런 거예요. 집합입니다. 모여 있는데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누군가로 하여금 어떤 주장을 혹은 어떤 결론을 믿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참이다라고 이것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주장이 참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 설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혹은 어떤 참인 사실을 증명 또는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장들의 묶음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얘네들은 그래서 뭘로 이 속성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하냐면 이 묶음과 집합을 전제와 결론들의 합으로 보통은 파악합니다. 전제와 결론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하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근거와 주장, 주장과 근거. 주장이 있는 거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가 근거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내 말을 믿어야 한다. 그 이유는 뭐뭐뭐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이다. 그 이유는 뭐뭐뭐이기 때문에. 그럼 논증하고 추론의 차이를 얘기를 해본다면 말로 실제로 글이나 말로 풀었으면 논증이에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추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제와 결론의 묶음, 집합이 가져야 하는 속성이에요. 가져야 하는 속성. 얘네가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져야만 한다. 가져야만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얘가 규범이라는 뜻이에요. 규칙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점에서 얘는 뭐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문법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지금 언어논리 시험 준비를 위해서 논리학 공부하시는 분들, 지금 논리 파트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내가 지금 처음으로 뭔가 언어논리 영역 시작을 하는데 상황 판단에도 중요하다더라. 언어논리에서도 뭐 강화, 약화 풀려면 필요하다더라. 퍼즐 풀려고 하면 필요하다더라. 뭐가 됐든지 간에 한번 그냥 보자라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든 어떤 분이시든 간에 아셔야 되는 거. 얘네는 규범 규칙이에요. 규범이고 규칙입니다. 이거. 문법하고 유사해요. 하나 이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점에서 또 유사하냐면요. 언어논리 시험에선 문법 지식을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문법 지식을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문법 지식을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하지만 활용이 되죠. 문장의 뜻을,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면, 문장의 의미 파악하려고 한다면 문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논리를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논리 규칙을 직접 물어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이제 정리, 요 슬라이드 좀 넘기기 전에 하나 좀 말씀드린 거. 결론을 찾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보통은 이제 이걸, 현대논리학 커리큘럼에서는 보통 이제 결론지시어만 가지고 보통, 이걸 조금 많이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결론지시어, 뭐 한국 문법적으로는 이제 부사에 보통 속하는 그런 애들.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말의 묶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학 학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논리학 학습은 문법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말 묶음에서 논리의 타당성을 사실 평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어요. 주장이라고 보통 얘를 그냥 주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어떤 논증을 했어요. 논증을 했는데 그 논증을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선은 사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결론이 그래서 대체 뭐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근데 보통은 이제 논리학에서 설명할 때는 논리 교과서 대부분 이제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와 같은 어떤 그 결론 지시어들하고 관련해서 나타난다. 얘네들이 어떤 사용된다. 뭐뭐뭐 때문이다는 근거 다음에 붙는다. 뭐 전제 다음에 붙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근데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사실은 결론 지시어 없이도 어떤 특정한 논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죠. 뭐 서리법 같은 표현도 있어요. 이런 애들도 사실은 어떤 주장을 혹은 결론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사실은 볼 수는 있습니다. 초기 피셋에서도 나타났었고 한국어 언어 논리 텍스트 지문 중에서도 좀 옛 표현들, 옛날 어떤 설 같은 것들에서도 사실은 결론을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법,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런 거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지금 한국어 문화권,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것을 이제 주장으로 간주되고 특별히 그것을 이제 그건 주장이 아니야 라고 이제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한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요거는 하나의 좀 예시로서 좀 들고 이제 자주 좀 사용하는 논증의 형태다라는 겁니다. 뭐 좀 그렇게 자명한 예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사용되기는 하니까 이런 식의 용법이 사실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읽어볼까요? 어제 로마 공항에서 아메리카 인디언 오지부아족 추장인 아담 노드웰이 흥미로운 일을 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앞서 이제 강의에서는 서술어 기준으로 사실 좀 잘라서 보셔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 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담 노드웰이죠. 이 사람이 뭘 했대요. 자, 헐렁한 추정 의상을 입고 노드웰이 했겠죠. 주어는 생략됐네요. 캘리포니아발 내려서 노드웰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발견의 권리에 의해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하였음. 차지했다. 누가? 노드웰이 차지했대요. 노드웰이 이탈리아에 대한 소유권을 차지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이름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노드웰이. 나는 오늘이 이탈리아 발견일임을 공포한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권리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서리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무슨 권리로 뭐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표현한다면 사실은 여기서 이거 어떤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관용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혹시 반대할 근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무슨 권리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권리가 없다. 만약 있다면 내가 이제 우리 민족 최초로 이탈리아에 왔으므로 나도 동일한 권리로 이탈리아 발견을 선포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있을까요? 권리가? 권리가 없다라고 보통은 얘기하겠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권리를 없다라고 부정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콜럼버스도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 오지부아족 주장, 아담 노드웰이 주장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런 거겠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겁니다. 구조를 살펴본다면 사실 이런 게 구조화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나에게도 그런 이탈리아를 발견했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여준 건 바로 이거죠. 물론 여기 지금 하나 생략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탈리아 이거 발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뭐, 미쳤나 봐 라고 얘기하겠죠. 아 미쳤어? 네. 아마도 이게 분명히 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노드웰이니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죠. 노드웰은 이탈리아를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논증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논증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이 주장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얘는 말 묶음이에요. 근데 이 말 묶음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정하기 위해선 사실은 이걸 실제로 이렇게 적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적는 과정은 지금 좀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한 거고 이걸 보고 나서 저 주장이 무엇을 주장하려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판정하기 위해선 적어도 머릿속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참일 때 과연 얘가 참인지 아닌지 판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해봐야겠죠. 지금 여기서 조금 왠지 그럴싸하기 때문에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논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 라는 거하고 관련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논리. 그래 뭐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뭐 이거 쓸데없는 거를 가르치냐. 아니 쓸데없다기보다는 문제풀이 하는 데는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혹은 뭐 시험 어렵게 만들려고 막 무슨 별의별 걸 다 내는구나.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또는 뭐 이렇게 뭐 무슨 이거 뭐 얼마나 가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복잡하고 뭐 이거보다는 뭐 문학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왜 중요한지 하고 관련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는 한 이 시험 자체가 타이틀 자체를 적성 검사다, 공직 적격성 검사다 라고 불리는 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환경이 앞으로도 현재부터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논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장이 나온다,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떤 누군가 뭐 새로운 주장, 어떤 주장을 한다.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주장이나 생각, 아이디어를 접할 때 보통 우리는 그 주장 믿을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 많이 해요. 혹은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최소한 주변에 관련 분야 전공자 있으면 야 그거 뭐냐? 라고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하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데 그런 식의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해서 그게 적합한 어떤 답변이 나온다라고 항상 보장할 수도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지 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 그 주장이 어떤 근거에 토대하고 있고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논리가 왜 중요한가 하고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논리가 왜 중요한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이거 자체는요, 논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 잠깐만요. 논리가 왜 중요한가? 말씀드린다면 이건 논리의 타당성이 논증,
전제와 결론 사이에 성립한다라는 사실에서 좀 출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보통은 대부분이 일단은 앞에서 한 말이 맞는지, 전제가 맞는지, 전제가 적절한지만 보통은 많이 따져요. 이유가 적절한지를 따져요. 근데 논리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과연 사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전제들을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지금 어떤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의 문제 상황은 바로 이거예요. 이걸 받아들일까 말까? yes라고 할까? 아니면 no라고 할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전제를 따지는데 전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도 사실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두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멈춘 시계는 가치가 없다. 하지만 빨리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좋은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자, 그러므로 결론 지시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하려는 주장은 바로 이거네요. 전제를 볼게요. 멈춘 시계는 가치가 없대요. 하지만 빨리 가는 시계가 좋은 시계가 아니다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왠지 그럴싸한가요? 일부러 그럴싸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냥 저 정도면 그냥 적절하지 않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영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이게 정말 받아들일 만한가? 아니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건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그냥 사실은 주관적인 의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사실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저 얘기 맞잖아. 시계 가치 없고 멈춘 시계 가치 없고 빨리 가는 시계 좋은 시계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게 뭐 무슨 좋은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항상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가는 게 그렇게 나은 건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하게 따져. 네, 그건 이제 주관적인 맥락에서 그냥 그게 뭐 본인의 인생관 가치관하고 잘 맞아떨어지면 맞다라고 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이걸 객관적인 맥락에서 보자라는 겁니다. 얘가 객관적인 맥락에서 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것이 보충되어야 되냐면 시계하고 사람하고 같다라는 것이 뒷받침돼야 돼요. 네. 시계하고 사람하고요. 동일하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계하고 사람하고 유사한 점도 있겠죠. 예, 시계의 미덕과 사람의 미덕이 뭐 유사한 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시계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반드시 참일까요? 사람이 시계처럼 살아야 되나요? 시계처럼? 만약에 그런 주장이 여기 만약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면 만약 그게 옳다면 이 주장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못 받아들일 겁니다. 예,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너 이상한 놈이구나 라고 볼 거야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그러니까 얘는 타당성이 없어서 그래요. 타당성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다라는 말은 이 주장이 뭐 무슨 재고할 가치도 없는 뭐 쓸모없는 주장이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지금 얘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제한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자,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앞에 두 문장만 이 앞에 두 문장을 검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제들을 검토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전제들을 검토해봐야 결론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 두 가지를 붙여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넘어가요. 그런가? 하고 그럴싸한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인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앞에 두 가지 전제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거. 앞에 두 가지가 참이어도
사람하고 시계는 다르잖아. 사람 얘기하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시계는 근거를 끌어들여? 라고 만약에 반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시계하고 사람하고 다르잖아. 다른 점 더 많은데?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쉽게 그냥 논파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논증 한번 볼게요. 현대 과학자들은 자연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 인정해 왔고요. 하지만 자연은 도구로서 가치만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어떤 대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해야 마땅하고 따라서 현대 과학자들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 거하고 마찬가지로 위의 주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 어떤 세계관하고 관련해서요. 밑에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걸 믿어야 됩니다라는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타당성은 있어요. 근데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 결론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냐면 타당성이 있다라는 건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소리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이 결론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고민하는 맥락에서 전제들이 정말 다 참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 그것이 나름 최선의 판단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제들이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결론이 참인지 거짓인지, 결론을 받아들일까 말까 고민하는 맥락에서 전제들이 참 거짓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라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당성이 있다면. 애초에 논증 자체에 타당성이 없다면 전제들 검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뭔가 의심해 본다. 누군가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학자들도 자연의 고유 가치 인정하는 경우 많은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자연은 도구로서만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 수 있죠. 아닌데요? 고유한 가치? 과연 그런 게 있을까?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맥락, 어떤 논증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하는 건 그 논증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는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작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러니까 전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판단이 사실은 여기서 그 맥락에서 먼저 작동하는데 그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타당성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논리학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생각의 기술을 좀 연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규범이고요. 규칙이고 규범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반론을 찾아내고 혹은 어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시험이라는 타이틀이 붙고 있고 그 적성시험을 통해서 선별하고자 하는 인재상의 모습이 적어도 새로운 정보들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험에서 이 내용이 사실 빠질 가능성은 조금 희박해요. 뭔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면 더 몰라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논리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그러면 논리 이거하고 관련해서 좀 중요하다는 걸 알겠다. 근데 그 논리학을 굳이 논리학을 통해서 배워야 하느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학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어떤 규범들, 원칙들을 혹은 그런 증명 도구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은 X라는 개념은 이렇게 어떠한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
논리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학에서의 문장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형식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런 식의 행동 규범들이에요. 어떤 개념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개념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해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규범이다, 원칙이다 좀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그래서 논리학 말고도요. 이거는 이제 지식이라는 맥락에서요. 지식 또는 참인 정보들. 이것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다, 규범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관련 분야가 인접 분야가 조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논리학만 사실 이런 식의 원칙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식의 원칙을 좀 다루는 분야, 그리고 인접 분야로 뭐 만약에 얘기하면 이제 제 전공이 되는 것이 이제 과학 철학에서도 과학적 지식의 본성, 과학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는가라고 하는 원칙, 규범들이 조금 나오고요. 뭐 현대인식론, 언어 철학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얘랑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죠. 다른 각 분야에서도 뭐 무슨 각 학문 영역별로 어떤 그런 분야가 있는데 하나 좀 그거랑 관련해서 좀 가장 조금 기본이 되는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일상 언어의 올바른 바람직한 이해하고 관련해서 이제 의미론이라는 맥락하고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는 게 논리학이다라는 거 우선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하나 좀 얘기해 보면 그러면 생각의 기술을 좀 연마하기 위한 수단 가장 기초가 되는 규범을 다룬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을 다룬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 좀 얘기를 요거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어떻게 가장 기본이냐, 어떻게 그게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느냐. 뭐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얘들은요 이런 규범들은 자명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명한 원칙들, 자명한 원칙, 정확하게는 원칙이라기보다는 자명한 직관들로부터 유도가 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원칙들은. 논리학에서. 논리학에서 다루는 원칙들은 자명한 직관, 자명하다라는 말은요. 얘는 증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맞다라는 겁니다. 자명하다라는 건 증명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직관으로부터 얘네들이 전부 다 따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말 자체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그럼 논리학 공부 할 필요 없겠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다라는 거죠. 얘도 필요 없겠네. 얘도 사실 그런 성격을 좀 어느 정도 지닙니다. 얘네들도. 자명한 직관. 그러니까 직관이다라고 하면 따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지 않아도 그냥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로 증명 필요 없다. 그래서 논리학 따로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리학 따로 필요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야말로 평소에 어려서부터 책 많이 읽고요. 토론 많이 하고요. 올바른 토론의 형식, 올바른 토론이란 무엇이다. 올바른 토론이란 무엇이다에 대해서 보편 타당한 형식을 지향하면서 훈련을 받아오셨다면 사실은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조건 충족시키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켜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을 못 시켜줘요. 논증, 아까 전에 뭐 무슨 봤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논증들이 있는데 허점이 있어요. 그런 허점들이 어떤 건지 면밀하게 뜯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과정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내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거기서 말하는 논리적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네 주장 마음에 들어 해서 논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논리학의 도구들, 논리학에서 얘기하는 논리적 원칙, 자명한 직관에서 유도되어 있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입각해서 그 주장은 어떤 점에서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잘라서 이런 점에서 좀 보완해야 돼라는 방식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면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토론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유는 사실은 이제 교과 과정 자체가 사실은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치기 힘드니까 사실 또 그런 면도 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논리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명한 직관에서 유도가 된 것이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구나 그렇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게 사실 체화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걸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요. 보통은요. 대학 과정에서도 이 현대 논리학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런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거 그다음 논리학까지 해서 3종 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언어 철학도 하나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든 어떤 본인 공부를 이렇게 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는 거예요. 예, 드물어요, 사실. 드물어서 논리학 사실은 생각의 기술 연마하기 위한 수단 사실은 이로써 충분한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자체로서. 그러면 그래 배우긴 배우자.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배우긴 배우자. 근데 필요한 만큼만 배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예,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지금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어느 정도 좀 하면서 가끔씩 이제 겪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분들인데 필요한 만큼만 좀 그럼 가르쳐 줘라.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논리학의 원칙들, 논리 원칙들이라고 하는 건 문법하고 유사한 면이 많다고요. 문법하고 유사한 면이 많다고요. 문법적인 지식은 사실은 이제 문법적인 지식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6년을 거치면서 혹은 그 다음 진학을 하신 다음에 페이퍼 같은 것을 쓰시면서 인터넷도 검색해 보실 거고 실전에 이제 실제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평소에 그런 원칙들을 의식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실 사용해왔기 때문에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강의 들을 때 강사가 여기서 이거 서술어잖아요. 사실은 1강, 2강에서 제가 문법 설명 이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았죠. 예.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건 서술어요. 서술어 보세요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만 들으면 어떻게 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경 지식 같은 것이.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여러분들 의식 속에서 머릿속에는 많이 이렇게 뭔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잠재의식? 혹은 여러분 기억 저편에 있는 그것을 단어 하나만 언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특별한 그 내용들을 조금 되살릴 수 있어요. 적어도 비슷하게만 필요한 만큼만. 근데 아까 전에 좀 말씀드렸듯이 논리 원칙 규칙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요. 예. 이걸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걸 체화한 경우도 대부분 좀 많이 드물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 논리학 배워보겠다라고 특별히 관심 갖는다. 그렇게 해서 해보지 않은 이상에서는 그런 이상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특정 짓기가 힘들어요. 그 범위를 한정 짓기가 사실 힘듭니다. 했으면 그래도 한 6년 했어 라고 하면 이거요 저거요 네 이거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라는 것만으로 충분할 텐데 보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꾸준한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대부분 이제 너무 어려워 보이는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 겁먹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이제 편한 길이 있다. 더 편한 길을 조금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좀 꾸준한 학습이 조금 없는 경우가 조금 많이 나타납니다. 옆으로 빠지기 위한 것들.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합격자분들은 그런 분들도 아마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논리학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문제 많이 풀면 된다. 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걸 그렇게 쉽게?
자, 요거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논리학 학습 필요한데 그거랑 관련된 세 가지 오해라고 적었는데 이거 좀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네, 장애물이에요. 꾸준한 학습 필요하고요. 논리학을 완전히 좀 논리학의 원칙들을 조금 체화시키는 과정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관 자체가 생각의 기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과정, 생각의 방식, 그 기술 자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마되어야 하느냐, 어떤 것에 좀 더 가까워져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논리 원칙 규칙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필수 요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걸 습득하는 과정이 조금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를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얘기해 본다면 효율성에 대해서 약간 집착한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효율성에 대한 집착.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효용에 대해서 애초에 그러면 이건 별로 효용이 없는, 별 쓸모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우신데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요건 좀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좀 이런 점, 이거는 사실은 좀 이제 사실 좀 말씀드리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본인이 그 논리 원칙, 논리 규칙을 얼마나 체화해서 그것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점수하고 그 효용과 효율성이 사실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활용 방식에 대한 것이 사실 제 커리큘럼의 좀 대부분이고요. 네. 문제를 볼 때 어떤 점을 보고 그리고 증명 방식, 타당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케어해야 하는가. 문제를 보고 나서 일반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와 결론의 타입을 보고 그리고 나서 증명 과정을 좀 선택하는 그런 방식을 저는 조금 많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설명도 어느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있어야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랑 관련해서 좀 이제 현대 논리학하고 관련된 커리큘럼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일상적인 문장들을 명제화하는 그 과정하고 관련해서는 좀 국어 영역하고 좀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좀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논리 교과서 같은 거 이렇게 보셔도 해외 번역서인 경우도 많고 혹은 이제 우리나라 분이 적으신 우리나라 선생님,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쓰신 거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어 일상적인 표현들을 전부 다 두루두루 고려해서 사실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인상 받으시기 쉬우실 텐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받는 인상이지 그 실제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결론 내리기는 조금 어렵다, 섣부르다라는 거예요. 효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효용은 분명히 있고요. 효용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얼마나 활용하느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 고민이죠. 사실 제가 고민해야 돼서 해낼 부분인데 좀 더 좋은 강의 그거랑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두 번째 의미론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이제 좀 의미라고 하면 문학적인 어떤 표현에서 뭐 의미라고 하거나 하면 좀 이제 이런 가치라고 얘기를 하죠. 가치, 주관적인 거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는 객관적인 의미예요. 네. 언어 이론에서는 뭐 문법 이론도 있고요. 화용론도 있고요. 뭐 구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의미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 교육 과정에서 잘 안 다루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주어 서술어 결합해서 참고직 결정된다 하고 사실 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사실은 요거 두 가지를 조금 묶어서 같이 좀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좀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 어떤 문장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근데 그것의 이제 객관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얘를 명제로 바꿀 때에만 사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x가 정시에 퇴근하지 않았거나 x가 일찍 출근했다. x가 정시에 퇴근했다면 x가 일찍 출근했다. 서로 다른 문장이죠. 문장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은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문장이 서로 의미하는 것이 뭐냐, 객관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미의 맥락, 명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문장이에요. 같은 명제입니다. 동일한 명제예요. 의미가 같아요. 객관적인 의미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강사가 왜 저러지? 저게 말이 되는 소린가? 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아마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생각하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건 지금 어떤 특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는 어떤 순서가 있지 않느냐, 둘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의미의 맥락에서 그냥 좀 말씀드릴게요. 의미의 맥락에서 본다면, 얘는 지금 순서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퇴근이 먼저 일어날 수는 없죠. 시간 순서가. 시간 순서상 본다면. 얘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 판단의 순서는 맞아요. 판단의 순서. 이런 판단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판단이 이어지는 거고요. 시간수는 아닙니다. 이 둘은.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는 뭐 대우명제. 자,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 뭐 아는 척하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문장의 맥락에서 두 가지는 달라요. 근데 명제의 맥락에서 같아요. 의미론적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동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요 두 가지 문장이 있고 얘들 옆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한 문장씩 추가해 볼게요. 똑같은 거하고 한번 더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x가 정시에 퇴근했다라는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x가 정시에 퇴근하지 않았거나 x가 일찍 출근했다라는 말. 그리고 x가 정시에 퇴근했다라고 한다면 x가 정시에 퇴근했다라는 말이 참이라면 그럼 얘는 거짓이 될 테니까 x가 일찍 출근했겠구나 라는 결론이 따라 나오겠죠. 여기는요. x가 정시에 퇴근했다 똑같이 집어넣으면 뒤에 꽤 나오죠. 의미가 같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잖아. 되게 이상하다 그거. 이걸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문장들에는 객관적 의미도 들어가지만 객관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잉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잉여가 있기 때문이에요. 잉여적인 것들. 객관적인 의미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잉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뉘앙스가 다르지 않느냐.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맥락은 있겠죠. 근데 그게 객관성이라는 틀에서 본다면 문장이 아까 전에 마치 누구죠? 로즈웰 추장. 인디언 추장이 했던 말은 사실은 문장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걔가 그 문장이 객관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 명제의 형태로 바뀌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버릴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버리는데
근데 어떤 것인데 완전히 이제 버린다라는 말은 조금 약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네요. 항상 버릴 수는 없어요. 물론 항상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객관적인 맥락에서 지지될 수 있고 지지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남는 것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어떤 인상이라든지 분명히 얘는 다른 것 같은데 분명히 있으시긴 할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의미로 따져본다면. 객관적인 참 거짓의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근데 제가 지금 요거 좀 강조 드리는 이유, 얘하고 좀 관련 있어요. 뭐냐면 기호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보통 이제 기호화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교재에서도 어떤 문제는 기호화하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가 될 때도 있는 거죠. 기호화 자체가. 근데 기호화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사실이 이 과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을 명제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명제라고 하는 틀로. 이걸 바꾸는 게 우선적인 거지, 뭐, 기호로 바꿔준다. 뭐, 수러 논리 기호로 바꾼다. 명제 논리 기호로 바꾼다는 그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 말 뜻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항상 뭐 어떤 뭐 노트 펴가지고 어떤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 곰곰이 생각하고자 할 때의 틀이 명제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의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형태.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당최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계시는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 다음에 나오게 될 뭐 정원 논리, 수러 논리, 정원 논리, 명제 논리, 수러 논리하고 좀 관련된 내용입니다.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너무 좀 과도하게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그 이론들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일상적인 문장들을 명제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 네. 그래서 각각의 이론들 보면 그러니까 논리학은 뭐 정원 논리도 있고 현대 논리도 있고 현대 논리에서 뭐 명제 논리, 수러 논리 뭐 따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거 사실 명제 논리는 논리 연결사를 배우기 위해서 좀 편의적으로 이제 구분하는 어떤 그런 맥락인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있는데 뭐 앞에 있었던 거로 다 된다 아니고요. 논리학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었던 명제 분석 방법, 정원 논리는 정원 논리 자체가 사실 거기서 좀 여러분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문장들을 명제로 바꾸는 틀, 어떤 명제 형식의 어떤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틀을 체화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문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들 혹은 시험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명제들로 빠르게 바꿔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 잉여를 제외하고 의미 파악하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세 가지 오해라고 했는데 장애물이기도 하고요. 요걸 사실 극복하게 되면 아마 스스로 좀 효율성에 대한 의심도 조금 가시게 될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저 가끔씩 하다가 저도 이제 수업할 때 보면 논리 집중 지도반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제 풀이를 할 때 퍼즐 풀이할 때 저도 기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기호 사용하는데 그 기호가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기호를 옆에다가 이제 표기를 해주는 거죠.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고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호화를 다 뭐 무슨 논리학은 기호하고 아니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본질은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그리고 그 풀이 과정이 최적화될 수 있어요. 풀이 과정의 최적화, 그거 외에 어떤 뭐 다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과연 잘 지지가 될 수 있는지는. 우선 일단은 조금 논리학에 대한 학습 필요하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장애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조금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좀 어떤 이 그 과정, 사고 과정하고 관련해서 특히 논리학하고 관련해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 많은데 우선 제가 전공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결론 지어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논리학은 필요해요. 논리학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의심 중에 대표적인 건 효율성, 효용.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문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만큼 알고 그걸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효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 두 가지는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할 텐데 객관적 의미, 어떤 문장에 있어서 문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장은 객관적 의미와 객관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구분해서 봐라. 예, 그리고 객관적 의미를 잘라내는 것, 예, 이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게 기호화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화는 뭐 쓸모없다, 시간만 오래 걸린다 라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호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거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번 시간은 조금 설명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봤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사실은 사실 현대 논리학 커리큘럼에서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고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통은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했으니까 그 수업 듣겠지라고 해서 보통 설명을 하지 않고 또 이제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방향에 있어 어떤 논리학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서도 그 방향성하고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배워야 되는가. 이론들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이런 식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러면 정원 논리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활용도에 좀 신경을 쓰면서 논리 규칙 규범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